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는 젊은이가 전투 중에 전화를 받을 만큼 용감한가? 두 D는 다르다. 그는 괴물의 충격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 매끄럽게 점프한 후 손을 들어 펫들에게 명령을 내릴 뿐이다. 반음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것은 괴물의 몸에 완벽한 원형의 구멍을 만들었다. 이때 길드의 술집 안에서는 불을 뿜는 슬램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그들은 단순히 웃음거리로 여긴다. 바로 그때 M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험가 협회의 직원들은 그를 보고 즉시 그가 실패했음을 추측했다. 심지어 그녀는 GOJDI에게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슬프더라도 모든 일이 지나갈 것이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주인공의 영광을 누리는 그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는가? 슬램은 부드러운 역할을 떠난 후 다음 순간에 엄청난 양의 화염을 뿜어냈고 직원들과 목격자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회장이 나타났을 때 그는 2회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그를 평범한 사냥꾼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그의 집에서 모든 것을 샀다. 치료약은 본래 매우 필요한 물품이며 특히 모험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애가 갑자기 등을 돌리고 떠나자 그는 즉시 자신이 방금 대면한 뼈없는 괴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한 모험가 협회 직원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그리고는 숲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민의 지휘 아래 영혼의 짐승들이 괴물떼를 따라가며 여러 지역에서 모두가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장은 즉시 모든 모험가에게 공지를 발송했다. 현재 거의 10,000개의 괴물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으며 그들은 다음 몇십 분 안에 마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모두가 신속히 준비하고 이곳에서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주관하는 작고 하는 종관의 잠 준비함 좀 날이 많은 종관의 잠 준비함 잠자 마을 사람들은 많은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4개의 재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위의 의견에 반대하고 남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남아 싸우는 것이 쉽지 않다. 마을 사람들은 적지 않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4개의 숫자가 전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위 의견에 반대하며 꼭 남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남아 싸우는 것이 어렵다. 전투를 벌여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남아 싸우는 것이 힘들다. 9번이면 확실히 질 것이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많이 살아남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작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는 자리다. 두이 가 발언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모두가 M의 주장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조용히 들어야 했다. 그가 소람의 입에서 선인장을 통째로 꺼내자 마법사로서의 힘을 가진 두이는 뼈에서 드래곤의 불꽃을 재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해 괴물들을 순식간에 삶을 수 있을 것이다. 방금 전에 아저씨는 슬램이 불을 뿜는 것을 알아차리고 모두에게 그 소년을 믿어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다. 금발은 방금 전에 재료로 제조한 치료약을 계속해서 나눠주었다. 충분히 받은 후 모든 모험가들은 최대한 빨리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밖으로 모였다. 자랑스러운 늑대는 사방에서 슬램을 회수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전투를 두려워하여 젊은이는 조금 멀리 돌아가야 했다. 두이는 듣고 나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에너지를 전환하여 개를 F1 레이싱카로 변신시켜 바람을 가르는 속도로 달리게 했다. 괴물들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모든 모험가들은 일제히 폭탄을 하늘로 던졌다. 그 정도만 기다리면 궁수팀은 즉시 모든 것을 쏘아 폭발시켰다. 먼지 속에서 수많은 유리 조각들이 떨어지며 멋진 독수리처럼 보였지만 이제 전투는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아래에서 괴물들을 막고 있는 동안 위의 소녀는 마법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15분 안에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위험에 처할 것이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두이는 마감 시간 전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때 긴급 상황에 대한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다. 겟은 우연히 숲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남자를 발견했고 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남자는 빨간색 돌이 들어있는 램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건의 배우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주변에 동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겟은 한 손을 나무 줄기에 대고 슬램 아이들을 그 남자 쪽으로 날려보내기 위해 길을 열었다. 두이디는 이를 보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눈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듀는 마감기한 전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순간 긴급 상황에 대한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다. 겟은 우연히 숲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남자를 발견했다. 마감 기한. 하지만 그때 갑자기 비상 상황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빨간색 돌이 들어있는 랜턴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건의 배우라고 단정할 수 있었다. 수상한 행동과 함께 그 남자는 손에 불빛이 있는 랜턴을 들고 있었다. 주변에 동료가 없음을 확인한 겟은 한 손을 나무에 대고 슬램 아이들을 그 남자에게로 날려보냈다. 듀디는 일이었다. 주변에 동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겟은 한 손을 나무 줄기에 대고 길을 열어 아이들 슬램을 그 남자 쪽으로 날려보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손으로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통과되었다.
마법 전이. 먼저 그는 에너지 그물을 사용하여 남자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는 돌주위를 감싸는 결계를 만들고 직접 해제하여 폐기물로 변하게 했다. 그 아저씨는 이를 보고 돌을 물어 자살했지만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시간이나 추론할 시간이 없었다. 자랑스러운 늑대가 슬램 그룹을 다시 데려오는 데 성공했고 동시에 모험가들의 전투력도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몬스터를 제어하며 모험가들 앞을 막고 그는 AK-47처럼 화염구를 쏘았다. 근처의 마물은 모두 삼켜버렸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결계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다면 분명히 지옥의 불길에 휘말려 죽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꽤 괜찮았다. 생각이 끝나자마자 두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릴리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그녀에게 군을 최대한 빨리 마을로 돌아오게 하라고 명령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일단 일을 끝내기로 했다. 그 다음 그는 모든 슬라임을 돌아오게 하고 성을 둘러싸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여전히 거대한 마물이 남아있어 철수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두 명의 모험가가 협력하여 온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두 손으로 괴물을 방어하는 상황에 빠졌다. 천군만마의 순간 자랑스러운 늑대가 갑자기 전력을 다해 천군만마의 순간 마루맘에 다해 전력을 다해 돌진했다. 그는 직접 마물의 목을 물고 밀쳐냈다. 그리고는 앵아이처럼 방향을 바꿔 두 모험가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했다. 마을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결계를 만든 후 그는 지옥의 불길을 시전했다. 불길이 나타나자마자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다행히도 모두 결계 안에 들어가서 전부 삼켜지지 않았다. 괴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다소 지저분했지만 여전히 매우 위험했다. 비록 힘이 빠져서 음수로 떨어졌지만 만약 힘을 내면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 폭발이 적을 깨끗이 쓸어버렸고 그렇지 않았다면 생명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 궁극기를 두 번 사용한 후 그는 기절하여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평범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을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시체와 주범의 증거를 회수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모두가 축하하며 환호가 일었다. 하지만 릴리가 두 번째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두이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사실 그는 자신의 피팅과 함께 조용히 떠나기로 선택했다. 불필요한 소음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남자가 물고 있던 카나와 그것에 새겨진 인장이 있었다. 회장은 그 조직이 돌아왔다고 주장하며 바로 중앙에 보고했다. 여행 중 그는 여전히 정보를 얻기 위해 슬라임 하나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자신은 다음 마을에 성공적으로 접근했다. 흥미진진한 여행을 약속하며 어두운 숲의 작은 구석에서 한 무리가 모여서 모퉁이 잡기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목표는 흔적을 찾기 힘든 모험가들이었다. 구체적인 마감일은 달빛이 변하기 전까지 완료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 민과 그의 팀은 마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곳은 이전보다 몇 배 더 크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다면 정말 아쉬울 것이다. 특히 우리 슬라임 형제들은 그 음식을 아주 좋아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계속 걸어다니면서 음식에 닿지 않으니. 게다가 도민 가족에 속해 있으니 더욱 그렇다. 음식에 빠져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들렸다. 가게 주인에 따르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감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올 수 있으며 특히 중앙에서 온 대사제가 이야기해줄 것이라고 했다. 즉시 일을 시작해 따뜻하게 하기로 했다. 제이는 식사를 마친 후 모험가 협회로 이동했다. 하지만 야수 조련사 직업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행히 신분증에는 적의 정찰 능력이 첨부되어 있었다. 덕분에 직원이 모험가 등록을 승인해 주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적의 정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합격하며 전체 팀의 생존 확률 1호는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어떤 임무를 받을 수 있을지 관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팀이 나타났다. 그 팀의 구성원은 마스터 단검을 가진 로디트, 궁수 티나, 그리고 창술사 리사였다. 그러나 형이 자신이 야수 조련사라는 직업을 소개하자 갓 입문한 마법사와 함께 로디트는 즉시 그를 조롱했다. 다행히 두 명의 여성 친구는 여전히 그를 지지해 주었다. 임무가 적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과 마주치지 않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이다. M을 도와주기 위해 두 사람은 작고 최근에 로디트에 대한 소문을 언급하는 것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그의 동료들은 왜 그가 소식이 끊겼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곱슬머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로디트는 이것이 근거 없는 이상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일 때문에 삼촌은 눈을 감고 넘어가야 했고 동시에 미네이치 팀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다.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 팀은 땅의 용이 숨어있는 곳을 찾기 위해 협력해야 했다. 이는 초강력 마물로 알려져 있어 그들은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 전투 임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물을 만났을 때 그냥 보고 하고 두고 보라고 명령했다.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동료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필요했다. 2km 떨어진 곳에 5마리 늑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팀은 모두 놀라서 확인하러 달려갔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멀리서 정찰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정확하고 틀림없이 맞았다. 한 마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있다. 그것은 곧바로 로디트의 칼에 맞아 떨어졌다. 그는 적팀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왼쪽을 베고 오른쪽을 베며 위에서 아래로 2번 찔러 끝냈다. 그래서 4명은 각각 한 번의 칼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다. 밤이 되자 팀은 주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캠프를 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도둑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팀원들이 4명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 신비로운 정찰 능력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법사 아저씨는 항상 배운 것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밤 근무를 배정할 시간에 순서는 티나, 로디, 주지, 그리고 리사였다. 이유는 둘째와 셋째가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운 사람과 탈진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맡기로 했다. 과거로 돌아가면 어느 맑은 날에 깨어난 후 M은 자신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연히 그로가 발견했다. 게다가 그는 슈퍼바이퍼 상태 화면도 추가로 받았다. 그는 왼쪽으로 손을 뻗자 부드러운 것을 느꼈고 곧바로 책으로 가득한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게다가 신의 멸망을 위한 마법서도 추가로 받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옆 힐급 보았을 때 마법을 배우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슬램이 지원해주기도 했다. 그들이 책을 읽을 때 그는 방금 전과 다를 바 없이 배울 수 있었다. 현자라는 칭호를 받은 후 미네이치는 이들이 자신과 소통하는 소리를 들었다. 숲속에서 책으로 가득 찬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게다가 신의 멸망 마법서도 추가로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옆을 한번 흘끗 보았을 뿐인데 마법을 성공적으로 배웠다는 것이다. 심지어 슬램들이 지원해주었다. 그들이 책을 읽을 때 그는 방금 전과 다름없이 배우게 되었다. 현자의 칭호를 받은 후 미는 이들이 자신과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책을 읽을 때 형도 방금 전과 다를 바 없이 배웠다. 기다리다가 현자라는 칭호를 받은 후 미는 이들이 자신과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의 언어로 너무 시끄러워서 눈이 멀고 어지러워서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다. 현재까지. 현재 큐가 지금의 땅에 나타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가 경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로디스가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갑자기 도망쳤고 동시에 리사와 티나의 위치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실 두 소녀는 현재 의심스러운 남자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엔자이라 에나이를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를 서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저녁에 나눠진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이 남자는 동료의 체력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아마추어 정찰팀에서 발생한 소리였다. 다행히 로디스는 티나와 리사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대신 직접 창을 던져서 한 슬라임에 맞았다. 하지만 그것은 투명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액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방금 죽은 슬라임은 바로 도망쳤고 능숙하게 입구에 걸린 모든 줄을 피하며 한 집으로 이동하여 안에 있는 노인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는 여전히 경계 중에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했다. RUJDEI의 경우 그를 방치하면 분명히 괴물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두 소녀는 분명히 높은 가격에 팔릴 것이고 아마도 그곳까지 쫓아갔을 것이며 동시에 오후부터 준비된 함정에 앉아 있었다. 다른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후퇴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연히 줄 하나에 걸려 소리를 내게 되었다. 로디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서쪽 덤불에 있다고 확신했다. 다행히 피들은 반응이 빨라서 능동적으로 여러 눈을 가진 괴물의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협력했다. 로디스 그룹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 잠시 안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M의 경우 그는 현재 상황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고 있다. 만약 실수로 숲 전체를 얼려버리면 큰일이다. 분명히 불필요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많은 슬라임을 본 후 주제의 형은 눈을 깜빡일 새도 없이 티나와 리사는 대규모 동결을 목격했다. 그것은 애써서 램의 입에서 발사되었다. 비록 중간 범위의 동결을 사용했지만 사람의 딸을 이렇게 차갑게 만드는 것은 정말 강력한 방식이다. 심지어 미네이치조차도 놀랐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물이 온몸에 붙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무도 그 스타일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형 주지의 슬라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티나와 리사는 대규모 동결을 목격했다. 그들은 소라람의 입에서 발사된 것을 보았다. 비록 중간 범위의 동결 마법을 사용했지만 사람의 딸이 그 기운만으로도 추위를 느끼게 하는 것은 확실히 강력했다. 민 자신도 놀랐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 온몸에 묻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그 기운이 강하게 퍼져나갔다. 사소한 것들을 모두 제쳐두고 그룹은 얼어붙은 남자가 고트라는 유명한 도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마을에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목에서 물이 튀고 온몸에 물이 묻으면 그 스타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소한 것들을 모두 제쳐두고 그룹은 그 남자가 동료가 정탐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전투 능력도 뛰어난 것을 발견한 리사와 티나는 어느 정도 안심했다. 만약 처음부터 더 빨리 알았다면 아마도 바로 의지했을 것이다. 전투력이 뛰어난 로디트를 잃은 팀은 여자들이 후퇴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찰의 대가라는 것을 발견했고 킴은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어. 리사와 티나도 어느 정도 안심했다.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마 루지디는 그러한 말을 듣고 자신을 믿으라고 제안하며 애완동물 덕분에 전투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더했다. 여자 아이들이 후퇴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루지디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믿고 애완동물 덕분에 전투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먼저 잠자리를 확보해야 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친구는 슬라임을 던졌다. 마치 폭탄을 던지듯이 그렇게 기억했는데 두 친구는 어떻게 된 건지 좋은
휴식처를 찾았다. 도착했을 때 얼굴은 여전히 놀라움으로 굳어 있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조용히 탐색을 하는 걸까?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불을 뿜는 슬라임을 만나게 되니 지금 혼자서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뭐든지 크게 내뿜을 수 있겠지. 세상에 정말 창피해. 잠깐 웃으며 어색하게 웃었더니 이미 넓고 깨끗한 캠프가 나타났고 거기엔 거대한 불이 있어. 야생동물도 두렵지 않았다. 모두가 각자의 꿈에 빠져 있을 때 그 친구는 한쪽 구석에 앉아 방금 늙은이의 말, 즉 재앙이 파란 달이 뜰 때 발생할 것이라는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구원자인 상월의 정체, 발생한 사건 뒤에 있는 사람은 그 늙은이를 쉽게 추측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재앙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다. 이때 마을의 시계탑 안에서 하얀 머리의 한 남자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길한 일이 곧 나타날 것처럼 다음날 아침 세 친구는 즉시 각 방향을 관찰하기로 했다. 땅의 용의 생존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어왔다. 자신의 지식과 감각에 따라 티나가 이 바람이 대이산의 입으로 도르쿠났습니다. 협곡에서 온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곳은 바람의 계곡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름처럼 가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자주 나타나며 사람들은 이것이 땅의 용이 자는 숨결이라고 전해왔다. 하지만 99.9%의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동시에 그 친구는 슬램을 보내 빠르게 정찰하게 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를게. 형은 슬램을 빠르게 이동시켜 정찰하도록 했다. 하지만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 얼마나 될까? 두 동료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며 리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모험가 등록 시험에 참석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마법 측정 구슬을 깨뜨렸다. 매우 이상하고 평가할 수 없었지만 감독관은 마법 시험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락했다. 목표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앞에 있는 큰 돌덩어리였다. 불구슬을 쏘는 것이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며 듀디오. 그런데 돌아보니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힘의 이상한 문제는 넘어가더라도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마법을 시전하는 것은 좀 과한 일이었다. 비록 주문 없이 시전하는 것은 고급 기술이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의 힘은 주문을 외울 때보다 상당히 줄어든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오해해서 힘을 줄였고 그래서 감독관에게 약하다고 비난받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마법을 시전했고 그것은 목표물 위에 큰 구멍을 뚫어버렸다. 그들은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도 잊지 못할 것이다. 현재로 돌아와서 그는 마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슬램이 내놓는 공격은 모두 매우 약했지만 괴물을 처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이로 인해 동료들은 괴물이 휴가를 얻었는지 궁금해졌다. 왜 그들은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는 걸까? 그 사람은 태어나게 모든 것이 자신의 슬램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 결과 티나와 리사는 놀라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 모두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운 밤으로 덮였다. 비록 괴물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서테이라고 불리는 남자는 재앙이 블루문 밤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치 하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과 같았다. 바로 그때 하늘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빛이 나타나고 내려왔다. 그 결과 모든 것이 휩쓸려 날아갔다. 동시에 엄청난 폭발이 발생했다. 그것은 불과 몇 초 만에 모든 어두운 구름을 쓸어버렸다. 빛이 착지한 자리에는 거대한 날개와 나무보다 더 큰 꼬리를 가진 생물이 나타났다. 맞다.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두려운 존재가 지구에 접근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무적의 청룡이었다. 나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즉시 자랑스러운 늑대에게 슬램램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없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 땅에 착지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 동시에 엄청난 폭발이 발생했다. 그것은 검은 구름을 단 몇 초 만에 쓸어버렸다. 빛이 착지한 자리에는 거대한 날개와 나무보다 더 큰 꼬리를 가진 생물이 나타났다. 맞아.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공포의 존재가 지구에 접근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무적의 청룡이었다. 나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너는 즉시 자랑스러운 늑대에게 슬램람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구성원에게 알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 모두가 가로지르는 길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곡 뒤로. 이곳은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 강력한 마물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슬램이 정찰하고 적을 처치하도록 했습니다. 4마리개와 4개의 액체 덩어리가 각도별로 폭격을 가했습니다. 불을 쏘다가 물로 바꾸고 심지어 얼음과 흙도 쏘았습니다. 어떤 생물도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듀 그룹이 도착했을 때 마물의 시체는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동료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늑대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큰 녀석이 항상 뒤에서 쫓아오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슬램의 기민한 동료가 불을 쏘니 더 이상 영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임무를 완수했지만 사실 맨의 그룹은 여전히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협곡 다이의 왕이 그들이 찾고 있는 생물입니다. 이 생물은 바람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땅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드래곤은 유명하지만 여자아이들은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빨리 물러났습니다. 오직 맨만이 남아 도전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적을 정찰하기 위해 소형 포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꺼운 피부는 가려운 곳을 긁는 것과 같았습니다.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드래곤이 꼬리로 돌을 던질 때 그는 소형 포탄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후 그는 슬램을 두 줄로 공중에 배치하고 AK-47처럼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땅의 드래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드래곤은 몸을 둥글게 말고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여 모든 소형 공격을 직접 부숴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는 아까 협곡 뒤로 물러났고 드래곤이 바람을 내뿜기 시작할 때 정확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법을 통해 강력한 화염을 발사하여 드래곤을 익히기 위한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부조차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티안A는 그가 지구 속에 있는 화염 마법을 사용하여 강력한 마물을 처치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왜 먹지 않겠습니까? 그는 기회를 잡고 즉시 따라갔습니다. 바람의 움직임도 그 친구들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것이었다. 진아, 땅의 용이 난리치고 여자아이들은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빠르게 물러나기로 선택했다. 오직 메인만이 용기를 내어 남아 도전하기로 했다. 처음에 그는 적을 정찰하기 위해 역사탄환을 사용하고 그 다음 소형 화염탄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렇게 두꺼운 피부는 가려운 곳을 긁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땅의 용이 꼬리로 돌을 던질 때 그는 역사탄환으로 임시 방어를 했다. 그 후 그는 슬램을 공중에서 두 줄로 배열하고 AK-47처럼 총을 쏘기 시작했다. 하지만 땅의 용은 만만치 않았다. 그것은 몸을 둥글게 말고 극도로 빠른 속도로 회전하여 모든 소형 공격을 직접 으깨버렸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이미 끝났다. 그는 아까의 협곡 뒤로 후퇴했고 마침내 그것이 바람을 내뿜기 시작할 때를 기다렸다. 결국 그는 마법 전의를 사용하여 극한의 화염을 발휘해 대폭발을 일으켜 용을 삶아버렸다. 결과적으로 피부조차도 지키지 못했으니 말할 것도 없다. 얼핏 보기에는 TNA는 그가 땅속에 있는 마석을 이용해 불을 붙이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그것의 힘을 빌려 어려운 마물의 생명을 끝냈다고 추측했다. 설명을 해주니 왜 안 먹겠는가? 그는 기회를 잡아 즉시 내일 새벽부터 전군이 모든 힘을 다해 그 괴물을 도전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날 밤 리사와 티나가 자발적으로 메인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정벌에 참여할 것임을 알렸다. 그들은 메인편에 있으며 모두가 신속하게 출발하여 아래로 곧장 뛰어내렸다. 강력한 공격이 향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는 재빠르게 수십 가지 기술을 하나로 연결한 후 두꺼운 방패를 만들어 방어했다. 그것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순간 메인 일행은 성공적으로 착지했다. 너는 그녀의 풍부한 상상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공해 교환에 대해 직원들은 땅의 용을 처치하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해골을 보았을 때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회장님은 소식을 듣고 즉시 나타나 회의를 위해 그를 회의실로 데려갔다. 잠시 옆으로 도적단 고토를 붙잡은 덕분에 그들의 세 사람은 엄청난 돈을 가져왔고 불행한 듀는 쉴 틈도 없이 회의에 끌려갔다. 모든 고위인물들이 여기 모인 이유는 청룡을 처치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긴장된 분위기는 그를 회의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듀는 신속하게 그 생물의 형태를 묘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마법으로 그려서 설명했다. 그것은 성직자의 책에 그려진 것과 다름없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것은 신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많은 부분이 손상되어 완전히 해독할 수는 없지만 위험한 생물의 외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둠이 온 하늘을 덮었던 날에 나타났고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에 기록된 것은 정말로 두려운 것이었고 이 생물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대륙을 파괴할 것이다. 모든 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단 세일이다. 물론 그들 중 누구도 신화적 수준에 맞설 수는 없었다. 단 한 명, 사자라고 불리는 인물만이 신의 힘에 필적하는 힘을 가지고 직접 용을 처치할 것이다. 우연히도 약 30년 전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었다. 그와 동시에 도시의 대성당에서는 신을 소환하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시점이 현재와 일치했다.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곧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자 모든 것이 그 생물의 거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 회장은 내일 새벽부터 모든 군대가 힘을 다해 그 생물에 도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날 밤 리사와 티나가 자발적으로 그를 찾아와 자신들이 토벌에 참여하겠다고 알렸다. 그들은 마치 내일 새벽부터 모든 군대가 힘을 모아 그 괴물에 도전할 것이다. 모든 것을 걸고 실패하면 돌아오는 것이다. 그날 밤 리사와 티나는 자발적으로 메인에 접근하며 자신들이 처벌에 참여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들은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바로 이때 사제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교회로 데려갔다. 그는 그에게 특별한 검을 주었고 그 검은 마법을 집중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예전 감독의 말은 민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그가 비정상적으로 강하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사제와 제자도 기도를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 집의 사자가 분명히 밤에 전투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현재 유일한 희망이었다. 예상대로 그날 저녁 어스름이 깔리자 미네 팀과 팻들이 공식적으로 전투를 시작했다. 그는 모든 슬램에게 어둠 속에 숨어 있으라고 명령한 후 현재 상황에 맞는 궁극의 기술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큰 승부를 걸어야 하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마법을 지옥의 불로 직접 전환하여 괴물에게 거대한 폭발로 공격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불과 성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푸른 용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미네팀의 공격은 우연히 그 용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것은 숲 곳곳에 에너지를 방출했다. 물론 그 푸른 빛이 닿는 곳마다 꽃과 나무가 시들어갔다. 심지어 두디는 괴물무리를 방어하기 위해 방패를 만들었다. 예상치 못한 불행 속에서 또 다른 불행이 있었고 그 용은 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민의 위치에서 관찰해보니 괴물은 숲을 파괴하여 성장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그는 단검을 꺼내 직접 근접 전투에 참여해야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옥의 불 기술은 넓은 범위를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만약 모든 힘을 검에 집중한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민의 지시에 따라 팀은 신속하게 출발하여 아래로 돌진했다. 강력한 공격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는 재빠르게 수십 가지 기술을 하나로 연결한 후 두꺼운 방패를 만들어 방어했다. 방패가 조각조각 부서지는 순간 민의 팀은 성공적으로 땅에 착지했다. 용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자 루지는 슬램을 반대 방향으로 던진 후 에너지를 전환하고 여러 겹의 방패를 만들었다. 그 덕분에 주지는 아래에서 접근할 시간을 더 얻었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50m 이상 높아야 했다. 메인 쪽으로 그룹은 신속하게 출발하여 아래로 뛰어내렸다. 강력한 공격이 향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형은 수십 개의 기술을 연결하여 하나로 만들고 두꺼운 방패를 만들어 방어했다. 방패가 산산조각 나던 순간 그룹은 성공적으로 땅에 착지했다. 드래곤이 계속 공격하는 것을 보고 루지는 슬램을 반대 방향으로 던진 후 에너지를 전이하고 몇 겹의 방어막을 만들었다. 그로 인해 주지는 아래에서 접근할 시간을 얻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높이가 50m는 농담이야. 점프 강화 능력을 사용하고 물리 방어막과 결합하여 드래곤이 가장 유리한 공격 범위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즉시 검을 휘둘러 적의 눈을 찌른다. 다음으로 그는 직접 주문을 시전하고 지옥의 불꽃을 활성화한다. 모든 힘을 검에 집중시켜 드래곤을 날려버린다. 하지만 인생은 꿈처럼 흘러가지 않아. 먼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던 중 리는 거대한 꼬리로 강타당했다. 그 힘은 몇 개의 언덕을 날려버릴 만큼 강력했다. 다행히도 첫 주인공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형은 간신히 방어막을 만들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체력은 다시 음수로 떨어졌다. 더 어려워졌다. 이번에는 HP도 그리 나아지지 않았고 루즈에게 추가적인 휴식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드래곤이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방어막을 만들어 시간을 벌어야 했다. 효과가 끝난 직후 미는 한 손을 하늘로 올리고 다른 손에 칼을 들었다. 그는 직접 하늘의 힘을 활성화하여 초록 드래곤의 머리를 가격해 잠시 마비 상태에 빠뜨렸다. 그러나 그 시간만으로도 자랑스러운 늑대가 그에게 다가가 목 중앙에 다시 한번 찔렀고 지옥의 불꽃 기술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단단한 살점을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회장님이 직접 민을 만나러 왔다. 그는 하늘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미나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대사제의 말에 따르면 누군가가 어젯밤 조용히 괴물을 처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즉시 다음 장소로 출발했으며 그곳이 어디인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기회에 회장님은 민에게 항상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나중에 혼자서 숲에 가서 원숭이와 놀지 말고. 세미나 중단 소식은 리사와 티나에게 좋은 소식이었고 자발적인 참여 성과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미래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민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 마을로 떠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오늘 만남의 계획의 일환이기도 했다. 그는 두 친구의 의견을 물었다. 리사는 즉시 지쿠아가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는 그곳에 맛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는 다시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다. 지금 숲속에서 가시를 다듬고 있을 때 그는 슬램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소식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이 소식은 주인이 직접 보낸 것이다. 사실 그녀는 몇 그루의 좋은 버섯을 발견했으며 그것들은 그가 용을 처치한 곳에서 매우 많이 자생하고 있었다. 만약 정말로 이 많은 것을 혼자서 수확해야 한다면 그의 허리는 분명히 부러질 지경에 이를 것이므로 그녀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두 종류의 버섯이 매우 귀중한 약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붉은 용은 마력을 회복하는 약과 관련이 있고 파란 것은 회복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마력을 10분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그녀의 부탁을 모두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반드시 일정량의 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수고가 들지는 않을 것이다. 방금 전 눈 깜짝할 사이에 슬라임들이 엄청난 양을 가져왔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직 부족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 순수한 것들을 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파란색에서 붉은색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초기 원인은 파란 버섯 내부의 마력량이 매우 크기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그는 이를 보고 물리학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결계를 끓이는 손 모양으로 변형한 후 액체가 증발하도록 끓였다. 마지막으로 마법 소람청수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회수했다. 이로 인해 겟은 예전의 시간을 떠올렸다. 바로 죽과 그녀를 도와주었던 때 마석에 의해 모든 생명력을 잃었을 때였다. 더 이상의 설명을 들을 필요 없이 그는 직접 정화 마법을 시전한 후 그 돌을 흙덩어리로 변환시켰지만 여전히 매우 위험한 악마 물질을 생성할 수 있었다. 이때 주는 모든 것을 결계 안으로 던지고 자신의 특기인 지옥의 불꽃 기술을 사용하여 모래먼지가 다시 어머니 땅으로 돌아가게 했다. 약재가 돌과 다를 바 없는 색을 띠는 이유는 마석 안에 드래곤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매우 특별하고 신비로운 힘으로 용의 시체가 있는 곳에서만 나타난다. 그녀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그 은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것은 숲을 파괴할 수 있는 저주가 될 수 있지만 또한 매우 귀한 약재로 변환될 수 있다. 기이한 기적을 목격한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주인도 정말 순수한 것들이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다. 처음 예상한 원인은 초록색 버섯 안에 있는 마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었다. 메이는 이를 보고 물리학 지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결계를 끓는 냄비 모양으로 변형한 후 액체가 증발하도록 끓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마법 소람정수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회수했다. 이건 겟을 예전의 시간으로 되돌리게 한다. 바로 두가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었다. 그녀가 마석에 의해 모든 생명력을 잃었을 때 추가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 없이 매는 바로 정화 마법을 실행했고 그 후 돌이 흙덩어리로 변하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매우 위험한 악령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때 두는 재빠르게 모든 것을 제이오를 결계 안으로 던지고 자신의 특기인 지옥의 불기술을 사용하여 모래먼지를 자신의 어머니의 땅으로 되돌렸다. 약재의 색깔이 돌과 다를 바 없던 이유는 마석 안에 드래곤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드래곤의 시체가 있는 곳에만 나타나는 특별하고 신비한 힘이다. 그녀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그 은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것은 숲을 파괴할 수 있는 저주가 될 수 있지만 매우 귀한 약재로 변환될 수도 있다. 가인은 그 기적을 목격하고 매우 기뻐했으며 매우 귀한 약재가 되었다. 가인은 기적을 목격하고 기뻐하며 주인도 동이 달려와서 사랑의 포옹을 선물했다. 충분한 양의 약을 챙기고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민그룹과 팻들은 다시 길을 나섰다. 하지만 갈수록 안개가 짙어져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바로 이때 자존심 강한 늑대가 사람의 냄새를 맡고 조금 더 가니 이상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갑자기 한 노인이 모두에게 쉬어가라고 초대했다. 물론 두디 저우는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단 한 끼 식사만을 수락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되면 그냥 굶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마을의 장로는 그 남자의 신분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는 매우 부드럽게 자신이 단순히 모험가이며 이곳에 오는 이유는 주아드 마을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라고 확신했다. 덕분에 마을 장로 메시아스는 그 남자가 떠나는 것을 허락했다. 그 후 그는 신비로운 사람에게 보고하며 매는 단순한 몬스터 조련사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겟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드래곤의 은혜를 모으고자 했다. 하지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방금 놓아준 녀석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고 좋은 약 몇 병도 챙겨갔다. 한편 그 남자와 그의 애완동물들은 활기찬 마을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가 알겠는가? 눈보라 한가운데 전투터와 다를 바 없는 곳에 도착한 것과 같았다. 물속성 생물들은 추위를 모르는 반면 자존심 강한 늑대는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현재 날씨를 매우 즐겼다. 하지만 우리 남자는 정말로 강력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보통 이하여서 스스로를 구할 기술을 찾아야 했다. 뭐라고? 그 엄청난 기술 목록이 있는데 무엇을 찾지 못할까? 단열이라는 두 글자가 나타나자마자 그는 즉시 그것을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몸은 빠르게 정상 온도로 돌아왔다. 경비병들과 마주쳤을 때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그들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많은 주민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남자가 마을에 있는 이유는 마을에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명성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말을 마치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반짝이는 금빛이 비쳤다. 토자카테라는 가게를 찾으라는 힌트를 받았지만 눈이 뼈를 시리게 할 정도로 내리고 있어서 마을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이곳은 원래 온화한 날씨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니까. 하지만 가게에 들어가기도 전에 질문할 틈도 없이 쫓겨났다. 가게가 임시로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내일 다시 판매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꽤 오랫동안 문을 닫았다. 그 이유는 난로를 위한 연료가 부족해져서 요리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귀찮은 상황이 되었다. 이곳에는 분명 맛있는 음식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어서 그는 직접 장작을 하러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새로 수확한 장작은 연기를 많이 내기 때문에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적어도 1년은 건조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에게 불평할까? 이 젊은이는 게임 시작 이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숲의 가장자리에 나타났다. 왜냐고? 분명 장작을 하러 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연결이 2개밖에 없는데도 도끼가 통째로 나왔다. 다음에는 한 번의 매기로 수십 그루의 큰 나무를 베어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다. 도끼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숨겨진 기술 때문인지. 어쨌든 일단 쌓아두고 모든 S를 모아서 물을 빼기로 했다. 이런 방법으로 나무를 완벽하게 건조시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요리사 아저씨가 너무 건조하다고 하자 즉시 국가의 동물에게 조금 더 습기를 추가하라고 명령했다. 이번에는 아저씨가 5초 동안 멈춰 서 있었다. 완벽하게 건조했으니까. 아저씨도 이런 기적을 처음 보았다. 불을 지펴보니 정말 최고였다. 양도 많아서 주인이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우리 주인은 그저 수분이 가득한 스테이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한입 베어 물자마자 강렬한 맛이 느껴졌다. 소스가 야채의 단맛과 기름의 신선한 신맛과 어우러졌다. 이건 서버에 로그인한 이후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특산물은 스튜가 제맛이지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들은 요리를 위해 장작을 아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첫 입을 먹자마자 강렬한 맛을 확실히 느꼈다. 소스가 채소의 단맛과 신선한 기름의 신선함과 어우러졌다. 서버에 로그인한 이후로 가장 맛있는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특산물은 스튜가 제맛이지만 그것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들은 요리를 위해 나무를 아끼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서 금과 견줄 수 있다. 듣고 나니 문제를 바로 이해했다. 그래서 듀는 즉시 모험가 회관으로 가서 장작 유지 위임을 받았다. 임무 게시판에 붙어있는 위임장을 팀장에게 확인받으면 끝이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나쁘다. 그렇지, 뼈를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이웃마을의 도움을 받았지만 아직 어디에도 도착하지 않았다. 메시아 마을이 참여하는지 빠르게 물어보니 그곳은 오래전부터 주민이 살지 않았다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받았다. 팀장은 신입의 첫 실습을 관찰하고 그를 지도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의 한 번의 배기가 수십 개의 얇은 나무를 베어내는 것과 같았다. 길이와 너비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니 그 녀석은 마치 단두대처럼 날카롭게 대답했다. 모든 부분이 옥수수 알갱이처럼 고르게 잘렸다. 완벽한 제품을 제출했지만 나는 여전히 슬라임으로 수분을 흡수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젊은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수십 명이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해냈다. 고출력 고품질 작업을 하면서도 그 녀석은 슬라임으로 운반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니 누가 그 녀석을 이길 수 있을까? 여기서 생각나는데 그 직원도 슬라임으로 마법을 쓸 줄 아는 인물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99.9% 확실한 고급 사제였다. 그래서 나는 슬라임이 3일 동안 장작을 보관하고 있어서 더 많은 공간을 요청했다. 공해만 생각했을 때는 50kg 정도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전체 마을의 양이 약 15톤 정도라고 말했다. 물론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사람들이 지는 곳에서는 2배로 더 힘내야 한다. 여기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 왜 두려워해야 할까? 그래서 나는 다시 생산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저녁쯤이면 마을 전체가 장작 속에서 잘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라 최고의 식사를 즐길 시간이다. 지난번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 입이 너무나도 맛있었다. 고기가 완벽하게 조리되어 당샤구비 자로 잡벤당 절이되어 저럿정거로 나루 미가정가정 나루 미가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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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직도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 채소밭이 악귀의 방해를 받아서 전설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지 않다. 한 번 더 몸속의 악마가 활성화되어 그는 슬라임을 2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일을 맡겼다. 보호할 일은 밭을 지키고 조사할 일은 악귀를 조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탐욕스러운 멧돼지들이지만 그들이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 디오 모두 매우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그 녀석들은 음식이 조금만 주어지면 바로 흥분해서 만나자마자 사람을 들이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정도에서 그치고 겁을 먹고 꼬리를 쭉 빼버린다. 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마법을 전이하고 괴물에게 불구슬을 쏘는 것만 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하루종일 숲은 단 한순간도 안정되지 않았다. 충분히 50마리를 처치한 후에 그들 그룹은 더 이상 어떤 것도 캐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상한 검은 공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가이 에트가 오면 알 수 없지만 마력은 여전히 감지할 수 있었다. 그가 손을 대자마자 이것은 즉시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느낌은 둘이 분석했던 드래곤의 은혜와 똑같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마력을 흡수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력이 적은 곳은 극도로 차가워지고 반대로 많은 곳은 그렇지 않다. 또한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고 인간의 손에 의해 배치된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일단 눈앞에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모든 구체의 아군문당자의 모든 구체의 배치 위치를 조사한 후에야 그것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중앙에 수상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꽤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모두가 숲이 정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바구탄저더 가롤리더 마이가브로 천오던 아브르게러브로도 오라는 본인인 그는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다.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나무는 눈으로 덮여 있지만 서로의 크기와는 맞지 않아서 마치 고의로 크기를 조정한 것처럼 보였다. 생각만 해도 매우 불안해져서 즉시 모든 멤버에게 범위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리가 모든 것을 날려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이 에트도 반대하지 않았고 숲이 파괴되면 복구할 수 있지만 저주받은 붉은 돌은 다시 기회를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지옥의 불꽃이 즉시 폭발했다. 에너지를 최대한 압축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모든 나무를 쓸어버렸다.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가운데 파괴된 땅에 어떤 비밀의 방으로 이어지는 문이 나타났고 문을 차고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그곳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하지만 이 녀석들이 발걸음을 멈출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다음 3초도 안 돼요. 그는 펫들과 함께 아래로 발을 디뎠다. 루즈티는 이곳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빠르게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예상대로 몇 발자국 더 나아가자 그들은 기이한 장비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민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지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현대적이었다. 이곳에서 단펫은 우연히 많은 미완성 마석이 놓인 문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이곳이 마석 생산 공장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서 그는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잠시 동안 그들은 모두 부서진 것처럼 보였기에 두 녀석은 즉시 뒤로 돌아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길로 이동하면 분명 발각될 위험이 크다. 그의 짐승들은 너무 열정적이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투명 마법을 걸어 조사 임무를 대신하게 했다. 그룹은 금방 아까의 두 청년이 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이엠은 무한히 늘어날 수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음 문으로 가면 틈이 없지만 양쪽의 틈이 1000미를 도우미는 레버가 설계되어 있었다. 이제 둘로 나누는 것은 죽기보다 쉽다. 더 깊은 장소로 가면 이번에는 문이 없고 바로 위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연결되었다. 게임이 조금 쉬워졌다. 여기서 유일한 특별한 점은 출구 반대편에 다른 곳이 아닌 메시아 마을이라는 것이다. 회의가 열린 방을 보니 이곳의 모든 주민들이 상월 9호단에 속해 있으며 그들은 안개바다 한가운데 있는 마을에 숨어 있었다. 유출된 대화 정보에 따르면 그들의 저주가 방금 사라진 것 같다. 그 원인은 듀가 일으킨 폭발로 인해 마력을 전달하는 장비도 망가져버렸고 남은 것은 수많은 마석이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있었다. 마력을 전달하는 장치도 고장나서 수많은 마석이 남겨졌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모든 상월 9호단의 멤버들이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모였다. 그 중에서 금발의 남자가 직접 지휘를 했지만 그는 오후에 폭발을 일으킬 능력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아마도 극단적인 현상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컬스드 오리를 숲에서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 현재 유일한 큰 문제는 만약 정말로 동시에 행동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정시고 브로카의 장고고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비는 가볍게 웃으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누가 와도 상관없다고. 만약 발견되더라도 자연스럽지 않다면 괜찮다고. 저주받은 자원이 파괴되면 마을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슬라임들에게 1km 거리에서 포위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그는 나머지 팀에게 구호단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찾도록 했다. 하지만 무고한 마을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이곳의 구석구석을 조사하기 위해 병력을 나누기로 했다. 그 후 곧바로 푸른빛의 방에 접근하는데 성공했다. 안에는 수많은 책과 본부로 보내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 모든 것을 펫들이 삼켜버리면 끝이다. 동시에 적의 정찰팀에서 2명의 청년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1km 경계에 도달하자마자 마법 전의를 사용해 묶는 줄을 던졌다. 항상 그랬듯이 그들은 협회의 슬로건을 읽고 나서 병면을 일으키는 약을 그리 무거나 그렇다미 정엔 자고가 나아 아쿰에 정엔 놓습니다. 물고 서버에서 로그아웃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지만 도망치게 두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될 것이므로 계획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문을 열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적족에 약 5명이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슬라임을 5개의 등불에 배치한 후 마법 전의를 사용해 바람 마법을 시전하고 모든 양초를 불어 껐다. 그 결과 보물방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제 누군가 접근해도 괜찮으니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그곳을 깨끗이 비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가 보고 깜짝 놀라서 즉시 노인에게 보고하러 달려갔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고 조사팀의 마력도 감지되지 않으니 확실히 어떤 마가 발견하고 공격을 시작했을 것이다. 모두가 한 가지 기술을 언급했다. 만약 모두가 동시에 카나를 물고 있다면 정화의 불꽃이 즉시 타오를 것이라고. 그것은 태워버리고 삼킬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모두가 동시에 카나를 물고 있다면 정화의 불꽃이 즉시 폭발할 것이라는 기술을 우연히 언급했다.
전체 지역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젊은이들이 말을 마치자마자 슬로건을 외치고 칼을 목에 대고 설탕처럼 부드럽게 베어버릴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땅도 즉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듀는 빠르게 모든 슬램을 한 곳에 모은 다음 모든 것을 결계 안에 가두고 그 후 거칠게 폭발 마법을 시전하여 모든 것을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곧 폭발할 에너지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마법 저항과 물리 저항을 위한 3겹의 방어막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막 준비가 끝나는 순간 폭발이 격렬하게 시작되었지만 더 강한 방어 마법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다양한 기술에서 마력을 모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형 차단 마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름 그대로 거대한 검은 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을 완전히 감싸기에 충분히 단단했지만 마나 포인트는 계속해서 무한히 감소하고 있었고 그는 체력이 부족해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민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남은 에너지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늑대가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게임 내내 숨어 있었던 아저씨가 자신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오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남아 있었나요? 팀이 마을로 돌아오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민의 팀이 탐욕스러운 멧돼지를 사냥하러 간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서 연속으로 2번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유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에 민은 마을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따뜻한 날씨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생산이나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민을 이유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거운 일은 우선시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두 민에게 덮어씌우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듀도 전설적인 스튜를 맛볼 기회를 얻었고 그것을 먹자마자 자연과 함께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선한 나무에서부터 잘 익은 벼, 그리고 맛있는 고기를 가진 수많은 동물들까지 모든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과는 조금 보기 흉했지만 민은 행복해서 기절하고 눈물과 콧물이 다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깨어난 후 그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단지 5회일 뿐이다. 그럼 자존심은 어때? 팀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맨의 팀이 탐욕스러운 멧돼지를 사냥하러 간 소식에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2번의 폭발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모두가 유성이 떨어진 것에 의심을 품고 맨은 마을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가 쉬었다. 다음날 따뜻한 날씨가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무도 생산이나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럼 이내 그 장고가 좀 참여주는 대거 장을 좀 하내라. 자만 대신에 그를 이유로 축제를 열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거운 것은 우선시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맨에게 모두 떠넘기면 된다. 하지만 결국 두도 떠넘기면 된다. 전설적인 스튜를 맛볼 기회를 얻어 그것을 먹자마자 천국에 도달했다. 순수한 풀과 나무처럼 순진하다. 신선한 나무와 익은 벼에서 나오는 모든 정수, 맛있는 고기의 각층에서 나는 향기를 가진 동물들까지. 결과는 조금 보기 흉하게 되었지만 우리 집의 신은 행복해서 기절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있었다. 다시 깨어난 후 그는 연구를 시작했다. 수집한 서류 더미를 구하려고 했지만 펼칠 때마다 모두 삭제되어 버렸다.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그것은 상월이 구제해야 할 그리 자주 마지막은 전한 종이다. 마지막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사람들의 목록을 알려주었지만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단지 종이의 바닥에 적힌 글자만 빼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익숙한 모험가였다. 우리 집의 두디는 누구일까? 그때 남자와 여자 한 쌍이 암살자처럼 옷을 입고 물을 흐리게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들도 방금 읽은 것과 똑같은 내용의 종이를 들고 있었다. 더욱 우연히도 그들이 다음으로 겨냥한 암살 대상은 바로 우리 집의 형이었다. 아마도 곧 거대한 딜이다. 폭풍이 다가올 것이다. 이후의 여정에서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 암살자 쌍은 다음날 아침에 두디를 추적하기 위해 출발했다. 청년은 마주치면 반드시 처치하겠다고 확신했지만 그의 동료에게 저지당했다. 그 아저씨는 즉시 듣지 않고 그 아이의 행동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말하며 지금 누군가를 처치하고 싶어 하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뿐 큰일이 아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얼굴에 칼을 맞을 뻔했다. 목표의 진짜 신원을 찾기 전까지. 빨간 머리의 그녀는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만약 D가 정말로 위험한 존재가 된다면, 그녀가 직접 잔당제몽도 존재가 된다면, 그녀가 직접 D가 정말로 위험한 존재가 된다면, 그녀가 직접 잔당자가 존재가 된다면, 그녀가 직접 잔당자가 존재가 된다면, 그녀가 직접 D가 정말로 위험한 존재가 된다면, 그녀가 직접 D가 정말로 위험한 존재가 된다면, 그녀가 직접 잔당자가 존재가 된다면 벗겨내고 고문할 것이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먹잇감을 발견했다. 형은 지쿠아드를 떠나 다음 장소로 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이 암살 목록에 공식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절대 남아있을 수 없었다. 남아있으면 마을 전체에 피해를 줄 것이 분명했다. 그 전에 그는 모험가 협회에 직원에게 비니아로 가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곳은 갑옷과 마법, 아이템으로 매우 유명한 마을이었다. 포켓몬 트레이너에게 더 적합한 곳이 어디겠는가. 그녀는 기그라는 남자의 가게도 소개했다. 이 인물은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
진정한 예술가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성격이 조금 까다롭다. 한편 두 암살자는 형의 슬라임에게 발각되어 뒤를 쫓고 있었고 그 아버지는 정말 좋아하셨다. 하지만 현재 모험가들은 이상한 떠남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빨간 머리의 여자는 절대 동료들이 행동을 잘못하게 두지 않았다. 동시에 두도 암살 리스트의 후보일 뿐이다. 귀찮은 소년과 함께 있는 것이 통제력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자 빨간 머리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서 한판 제대로 붙기로 했다. 동료이기 때문에 상대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소년은 조금 더 참기로 결심했다. 심지어 다음 암살 대상을 찾으러 가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 여자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관찰해야만 요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 이쪽에서는 두디가 암살자의 지표를 계속 분석하고 있었다. 이들은 위험할 정도로 그를 즉시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를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다면 분명히 상처를 입힐 것이다. 계속해서 갑옷 가게를 찾아 나섰고 두디는 좋아하는 물건을 고르는 척했지만 가격을 확인한 후에는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는 사람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는 비참한 모습으로 떠났다. 반대 방향으로 가던 아저씨와 부딪혔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척하며 보기 민망할 정도로 초라해 보였다. 그 후 그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모든 슬램을 모으고 그들에게 잔돈을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또 술에 취한 척하며 행동했다. 안타깝게도 두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큰 사냥을 하기로 결정했다. 확실히 그는 마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투용 짐승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왜냐하면 괴물을 너무 쉽게 처치하면 그 암살자들이 그가 매우 강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이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간단히 짐승조련사에 대한 지식을 점검해보면 당신은 자신이 길들인 마물로 싸우게 된다. 자존심 강한 늑대가 이번에 주인에 의해 선봉으로 선택되었다. 그는 항상 하늘과 땅의 마을에 살고 있다. 소가 달려오자 소녀는 눈을 감고 무작정 들이받았다. 놀랍게도 그것이 정말로 땅에 넘어져 사냥꾼의 정신을 되살려 자존심 강한 늑대가 자신도 강하다는 것을 알게 했다. 눈앞의 장면을 목격한 두 아이는 그의 짐승 조련 능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다. 왜냐하면 그 늑대는 정말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암살자들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두디는 짐승들을 회복시켰다. 그 후 그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모든 슬램을 모으고 그들에게 잔돈을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술에 취한 척하며 벌레처럼 행동했다. 아쉽게도 그 두 녀석은 포기를 하지 않고 큰 사냥을 하기로 결정했다. 확실히 그는 전투를 위해 마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투 동물들에게 명령했다. 왜냐하면 괴물을 너무 쉽게 쓰러뜨리면 그 암살자들이 그를 매우 강하다고 인식하게 되어 나중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소환사에 대한 지식을 점검하면 당신은 자신이 길들인 마물로 싸우게 된다. 자랑스러운 늑대가 이번에 선봉으로 선택되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마을이 항상 그렇다. 소가 달려오자 젊은이는 눈을 감고 무작정 들이받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정말로 땅에 넘어져 사냥의 영혼을 되살려 자랑스러운 늑대의 마음속에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눈앞의 장면을 목격한 두 사람은 그의 길들인 동물 능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다. 자랑스러운 늑대가 정말로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이다. 암살자 쌍둥이가 자신을 높이 평가하게 놔둘 수는 없다. 두 디역이 동물들을 회복시켰다. 공격이 다시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두 녀석이 접근하자마자 즉시 목이 물리게 되었고 어떻게 되든 작가의 애완동물은 이 큰 발을 잡으면 불사의 존재가 될 것이다. 반대편의 자랑스러운 늑대도 혀를 내밀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왜 계속 때리는데 저 녀석들이 여전히 건강한지 이해할 수 없다. 늑대의 지친 모습에 두 명의 암살자도 그들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들의 능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했다. 시간을 더 끌지 않기 위해 루지디는 소떼의 물리적 힘과 마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과하게 해서 애완동물에게 위험을 초래했다. 이를 수정하려고 자신과 애완동물 모두에게 마법을 걸려고 했지만 자랑스러운 늑대가 손을 멈추자고 재빨리 제안했다. 그는 이것을 마물들 간의 진지한 전투로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편이 다시 충돌하기를 기다렸지만 결과는 처음과 똑같이 소들이 견디지 못하고 바로 쓰러졌다. 최종 승리는 애완동물의 몫이었다. 하지만 일반 괴물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고생해야 한다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닐 것이다. 이때 한 사람이 그저 그 정도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인생은 꿈과 같지 않다. 도대체 어떻게 소가 갑자기 일어났는지 이번에는 직접 두기에게 공격을 감행하여 그는 무기를 소환하기 위해 연결을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베어내어 그 생물을 하늘로 날려보냈고 끝내고 나서 몇 초 동안 멍해졌다. 우연히 자신의 진짜 능력을 조금 드러내자 저쪽의 두 암살자도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아침부터 이 순간까지 관찰한 세부 사항에 따르면 그 신은 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했다. 다행히도 맨은 여전히 초보자의 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 비록 검의 경로는 정말 안정적이었고 두 암살자는 가죽으로 천이가 비록 가죽으로 천이고 잔이마저 봅니다. 안돼 눈을 크게 뜨고 무력감을 느끼며 심지어 몇 분 동안 계속해서 행동해야 했다. 그들은 눈앞의 젊은이가 방해가 될 수 있는지를 걱정해야 했고 결과는 완전히 경시되었으며 두려움 없이 두 사람은 즉시 일어나서 보고하러 갔다. 소람에게서 엿들은 정보에 따르면 다음 피해자는 그 형과 꽤 친숙한 사람인 것 같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서서의 사제였다. 이제 가시를 치기 어려워졌으니 두 사람의 조직에 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 여기서 이 쌍의 암살자는 메시아 마을을 없애려는 자가 있다는 추가 정보를 받았다. 현재 모든 의심은 대사제에게 쏠리고 있다. 또한 상월의 구호 뒤에 있는 사람은 서태와 꽤 친밀한 관계인 것 같다. 더 이상 감시하거나 조사할 이유가 없으니 이 쌍의 암살자는 자신들이 대사제라 불리는 남자를 없애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단호히 주장했다. 물론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자신이 암살 목록에서 삭제되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는 직접 마법을 전이했다. 얼음 에너지가 방출되자 그 남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너무 많은 힘을 소모했고 자신의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힘을 쏟았다. 다음날 아침 주주디는 소개받은 갑옷 가게로 서둘러 갔지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 가난한 척 하다가 비웃음을 사는 것보다 낫지. 그런데 이번에는 고가 직접 고객을 확인하러 왔고 대충 훑어본 후 하인을 크게 꾸짖었다. 그는 눈앞의 젊은이가 지금까지의 고객 중 가장 강력하다고 확신했다. 물론 그는 즉시 그 남자를 위해 갑옷을 제작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화상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다. 뜨거운 용암이 흐르는 곳에는 매우 무서운 생물체가 숨어 있었다. 거대한 몸집과 칼보다 더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생물이다. 노인은 자신이 마물 갑옷을 제작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재료가 진짜 문제였다. 간단히 말해 미네펫들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는 분석했다.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그들의 힘은 수련사에게도 의존한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그는 이들보다 강한 생물을 본 적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거대한 에너지를 견딜 수 있는 재료뿐이다. 말을 마치자 그는 하급 불에용의 보석을 꺼냈다.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이건 마을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다. 비록 희귀하지만 만약 정말로 미네펫들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찾아야 할 것은 하급 청룡, 즉 하급 활용보다 더 희귀한 종이다. 이 녀석의 보석을 얻으면 갑옷 제작이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언급하는 생물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것은 일반적인 생물들과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냥팀이 하급 활용에게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급 청룡의 배치에서 비롯된다. 듣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 주인공은 다르다. 그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출발한다. 여기서 그는 추가 정보를 묻는다. 만약 하급 활용이 정말 존재한다면 일반 활용은 어떤 모습일까? 고르가 그 말을 듣고 즉시 확신한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동안 그런 생물을 처치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디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존재한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 하급 활용 처치 임무의 게시판을 수백 장 찢어버린다. 그 모습에 공예 직원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는 작은 괴물을 처리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법은 이 생물에게 거의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이 생물은 강력한 마법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에 의해 약점이 드러난다. 몇십 리터의 물만 있으면 끝장이다. 하지만 그런 양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또한 이 생물의 둥지에 접근하려면 위험으로 가득한 강을 건너야 한다. 그 아래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물고기가 존재한다. 이 녀석은 누구든지 사회의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 단 한 번 물리면 끝장이다. 하지만 놀라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주인공은 자신을 위해 위탁을 받기로 한다. 눈앞에 활동 중인 화산을 보며 듀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애완동물들에게 접근하여 탐색하라고 명령한다. 누가 알겠는가? 다음 순간에는 원본 슬램 화염 시스템을 끌어온다. 지역의 마물과 동행하면 왜 두려워해야 할까? 애완동물들이 새 친구와 친해지면서 그는 안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는다. 이제는 오후에 언급된 강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마물을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찾는 것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애완동물들은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방법이 없어서 그는 기술 목록을 꺼내고 진행하기로 한다. 집안에 누구도 수영을 할 줄 모른다. 방법이 없어서 기술판을 꺼내요. 성공적으로 마법 그물의 공명을 결합한 소람. 이렇게 하면 길을 잃을 걱정도 없고 사랑받는 작가의 아들이 직접 지켜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빨간 친구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자 팀원 중 한 명이 재빨리 내려가 접근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잃어본 나이는 것.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보복이 닥쳤다. 두 마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뒤따라오는 것은 여승무원이 언급했던 생물로 비록 겁이 나서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점친 네르크레단 이자난 가증바다 몇 바퀴를 돌며 대상을 꽉 잡으려고 했었고 그 후 민이 위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 그물이 너무 강해서 찢어졌다. 그것이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자 두디에는 즉시 광범위한 동결 공격을 날렸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생물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뭐라고? 그게 작은
녀석에게 맞을 리가 없다. 불을 쏘면 나는 즉시 움직이지 않게 된다. 첫 번째 공격이 같은 계열이었을 뿐이다. 구운 생선 요리를 맛본 후 모두 다시 화산 지역 깊숙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슬라임들은 드래곤을 보자마자 벌벌 떨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천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군 명령을 거부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고 동생들이 두려움에 잠기도록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미는 신속하게 먹이에 접근하여 부드럽게 물을 뿌렸다. 그러자 그 녀석은 즉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꽤 간단해 보였기에 슬램도 함께 싸우자고 했다. 그들은 약한 녀석들을 처치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났다. 펫들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하급 드래곤들은 그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처치된 개체수는 수백 마리에 달했다. 사냥은 모두가 하급 청룡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도 일반 드래곤들보다 크고 강해 보였기에 약 10마리의 슬램이 둘러싸기로 했다. 그 후 위에서 아래로 물공격을 날리기로 했다.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그 정도로는 큰 몸집에 맞지 않을 것이다. 중간 동결도 금방 깨졌다. 드디어 10마리가 모여서 중간 동결 공격을 10번 날렸고 결과는 드래곤의 불꽃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이 거의 0도에 도달했다. 힘의 층이 점차 녹아내리는 것을 보자 몇십 가지 기술을 더 써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물을 만들기로 했다. 몇십 가지 기술을 더 해야 할 줄 알았지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단순간 후 애완동물이 바로 쓰러졌다. 등에서 돌도 즉시 떨어져 나와 임무를 완수하고 갑옷재료를 찾았으며 손쉽게 몇 마리 하급 몬스터를 처치하여 경험치를 줄였다. 그 후 바로 점수를 교환하러 갔다. 총 합으로 우리 집은 하급 불사신 드래곤 202마리를 처치했으며 동시에 사람을 잡아먹는 베스도 처치하고 그 생물의 다만이 가부가여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모험가 조합이 이후에 더 많은 괴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그날 밤 미에는 즉시 그 늙은이의 가게로 갔다. 하급 불사신 드래곤의 등에 있는 보석을 보고 두 사람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혼자서 그렇게 강력한 생물을 사냥했지만 단 하나만 선택해야 했다. 그런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하급 청색 불덩이를 두 번째로 추가했다. 이어서 하급 불사신 드래곤에서 나온 수백 개의 보석을 쏟아냈다. 정말 많은 양의 품질도 매우 높았다. 이 시점에서 직원은 그 사람의 매운 일이 강력함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가게에 발을 들이자 바로 목걸이와 슈퍼 VIP 모자를 받았다. 자랑스러운 늑대는 착용하자마자 몸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는지 신비로운 느낌을 즉각 느꼈다.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지만 현재 속도는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했다. 소람은 다리가 없는데도 이 정도의 긴 점프를 할 수 있었다. 이제 내구성 테스트를 해야 할 차례다. 그 친구들을 강화하여 10배 더 빠르게 움직이게 했지만 단 한 번도 힘이 닿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품질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쉬려고 했지만 노인은 여전히 그에게 확인하라고 했고 그룹의 실력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모두 앞에 거대한 얼음산을 발사한 후 두 사람의 그로 담장하로 시이라 놀라움 속에 등을 돌리고 떠났다. 그리고 이 일은 꼭 비밀로 하라고 조심스럽게 당부했다. 비록 품질이 뛰어나지만 만약 지옥의 불과 같은 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면 분명히 산산조각 날 것이다. 동시에 이런 재료만으로는 업그레이드 하기도 어렵다. 만약 그들이 불사신 드래곤의 보석을 두디는 약간 불안해서 부하들에게 정찰을 시켰고 결과적으로 2명의 이상한 아저씨를 발견했다. 등에 통을 메고 있는 그들이 산 정상으로 향하고 있었고 동시에 내부의 용암도 격렬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사실 불의 용은 왜 이렇게 사나워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마도 우리 주인공에게 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 추측했다. 거대한 괴물이 모든 앞에 나타나서 소람은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게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일이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지켜보라고 지시한 후 주인공은 즉시 두 아저씨 그룹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괴물의 위협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말로 소문과 똑같았다. 듣고 보니 이들이 전설적인 생물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명히 간단한 임무는 아니지만 기대할 만한 흥미로운 일이었다. 두 아저씨는 오달리온에 대해 언급하며 완벽한 전투력을 보장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두 나무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 주인공은 즉시 마법 전의를 실행하고 그물로 목표의 입에 직접 던졌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 두 신은 초보자가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에도 불구하고 뒤로 점프하여 피할 수 있었다. 주변에 마법사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겼지만 메네펫은 투명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인생은 꿈과 다르다. 맨이 뒤에서 기술을 사용한 순간 두 녀석은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순간 한 아저씨가 재단 속도로 점프하여 샴에 정확히 공격을 날렸다. 여러 괴물들이 매우 좋지만 가신중검 아다니가 재단 속도로 점프를. 주인공은 매우 아쉬워했다. 맨은 단 하나의 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녀석이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녀석을 사용할 것이다.
쌈을 보자마자 암살 목록에서 제외된 길드마스터를 떠올렸다. 그물로 힘을 써서 사용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두 아저씨는 예전처럼 슬로건을 크게 외치고 조상에게 돌아가기로 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는 즉시 나무통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때 그는 그것들이 저주받은 마석과 매우 유사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전문가를 초대할 수밖에 없었다. 겟은 신속하게 저주받은 물이라고 확인했다. 저주가 마석보다 약간 약했기 때문에 초기 판단으로는 쓰러트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인생은 꿈과 다르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뒤에서 기술을 쏘아내자 두 녀석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순간 한 남자가 재단 위로 뛰어올라 샴에게 직접 던졌다. 몇 마리의 동물들은 매우 좋았지만 그는 아쉽게도 혼자만의 펫이 아니었다. 이 녀석이 실패하면 다른 녀석을 소환했다. 샘을 보자마자 암살 목록에서 제외된 길들인 동물이 떠올랐다. 힘을 쓸 수 없는 그물로 인해 두 아저씨는 예전 방식으로 큰 소리로 슬로건을 외치고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두 아저씨는 옛날 노래를 다시 부르며 큰 소리로 슬로건을 외치고 조상에게 돌아가기 위해 약을 물어봤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미능은 즉시 나무 상자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때 그는 그것들이 저주받은 마석과 매우 유사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를 초대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빠르게 저주받은 물이란 것을 확인했다. 저주는 마석보다 약한 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충분히 쓰러뜨릴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불의 용. 하지만 저급한 저주 때문에 그 생물이 분노하게 된다. 천둥처럼 그로 인해 지나가는 모든 곳을 쓸어버린다. 대충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매료된다. 마법을 빠르게 전이하여 액체를 정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일이 끝나니 가이엣도 물러난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직접 나에게 연락하라고 제안한다. 말을 마치자마자 미인은 빠르게 길가에 있는 외로운 나무로 이동한 후 두 손을 모아 주문을 외워 빛이 그녀를 감싸고 나타난다. 그것은 그녀를 집으로 전송한 후 돌아온다. 바로 그때 여관 주인이 갑자기 방문을 두드린다. 아저씨는 피신할 것을 요청한다. 간단한 이유는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것이 불의 용 안에 있는 분노를 깨우는 것이고 그것이 미친 듯이 무엇이든 눈에 들어오는 것을 사냥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비가 있었고 그가 머물던 마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유물에서부터 사람의 생명까지. 관찰하고 있던 중 두는 그 생물이 마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모든 온열 생물들은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약 50년 전에도 한 번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관찰에 따르면 사냥 중에 미는 두 개의 강이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는 자랑스러운 늑대가 그곳으로 이동하기를 원했다. 목적은 영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예상대로 용이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즉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다. 덩카도 온도 상승으로 인해 대량으로 죽어가고 물은 1분도 안 되어 전부 증발해버린다. 따라서 그 괴물은 여전히 물에 의해 제약을 받지만 진정으로 처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량이 확실히 엄청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다른 방법이 없으니 두는 단지 부하들에게 전투 준비를 명령할 수밖에 없다. 자랑스러운 늑대와 새로 구입한 갑옷은 극도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그러만 지부키가 안즈마라테 직접 슬램을 괴물 앞에 가져다 놓는다. 즉시 짐승이 흩어지고 그는 마법 전이를 통해 중간 동결 공격을 수행했지만 온도와 힘이 부족하여 그것의 발만 감싸는데 그쳤다. 비록 새 장비 덕분에 상당히 증가했지만 광범위한 동결이 10배가 되어 괴물의 머리를 정통으로 가격해도 여전히 그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단지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용의 반격이 극심하여 그는 다시 동결 기술을 사용해야 했다. 광대역. 하지만 이번에는 20배로 급하게 올라가야 겨우 지탱할 수 있다. 상황이 전혀 진전이 없음을 깨닫고 맨은 즉시 짐승들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다시 두 번째 강으로 돌아가라.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물은 괴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무언가였다. 그러나 강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라버리지는 않았다. 불사조가 저편 강가로 넘어가는 모습을 한 걸음씩 목격하며 펫들은 불안해졌다. 만약 그것이 성공한다면 마을의 80%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민이 여기 없을 때만 일어날 것이다. 그는 이 순간을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그는 사실 상류에 SAM을 배치해 두었고 이후 마법의 방패를 사용해 대량의 물을 축적하도록 했다. 불사조가 조준 범위에 들어오면 즉시 봉인을 해제하고 두 개의 물줄기를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이때 거대한 불사조의 몸은 갑자기 작아 보였고 그렇게 홍수에 휩쓸려갔다. 5개의 고기 덩어리가 강을 가로막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모두가 승리를 확신할 때 그 드래곤은 다시 살아나 불을 뿜어냈다. 다행히도 그는 여전히 방패를 만들어냈다. 그 직후 괴물은 입을 벌리고 힘을 모아 불덩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크기는 자신의 머리와 비슷할 정도였다. 이 시점에서 대공격을 날려야 했다. 비록 엄청난 마력을 소모할 것이 확실했지만 슬램팀의 대장을 소환하여 맨은 직접 영구 동결의 땅 기술을 시전하여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파괴적인 불꽃과 정면으로 맞섰다. 양측은 그렇게 한판 승부에 빠졌다. 심지어 불사조의 등에 붙어있는 에너지 결정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는 괴물의 운명이 다했다는 신호였다. 곧 결국 올 것이 올 것이다. 불사조는 안에서 바깥까지 얼어붙었고 다음 순간 그것은 땅 위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번에는 승리가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전투의 전리품 한가운데 있는 보석을 집어들었다.
동시에 이 근처에는 이상한 장치가 있었다. 하지만 먼저 장비 상점을 찾아야 했다. 그는 이미 다 소진된 줄 알았다. 다행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보석을 가져가고 불사조의 하급 보석이라고 허세를 부렸다. 누구를 속이겠냐고. 업계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저 목표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 곧 결국 올 것이 올 것이다. 불의 용은 안에서부터 얼어붙었고 다음 순간에 그것은 산산조각 나서 땅 위에 흩어졌다. 이번에는 절대적인 승리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전투의 전리품 한가운데에 있는 보석도 함께 사라졌다. 동시에 이 위치 근처에 이상한 장치가 있었다. 하지만 먼저 상점 주인을 찾아야 했다. 그는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행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보석을 가져가고 불의 용의 하급 대형이라고 허세를 부렸다. 누구를 속이겠냐? 업계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눈을 감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녀석은 주인공의 광채가 너무 눈부셔서 순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 모험가 협회 직원에게 오달리온 마을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곳은 매우 특별한 곳으로 다른 마을이나 국가의 개입을 절대 받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 주운 장치를 가지고 물어보니 그것은 협회에서 유통되는 비오는 기계로 날씨가 건조할 때 매우 유용한 물건이라 거의 모든 마을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의 이름은 언제부터인지 삭제되었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모든 사건은 인간의 손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이 사건들은 오달리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장비 상점 주인을 다시 만나자 그는 자신이 이렇게 훌륭한 갑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전설 등급 이상이어야 농담이 아니다. 그런데 그 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해보겠다고 했다. 마을을 한 번에 쓸어버릴 작정인가?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아저씨는 마음속으로 비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어딘가의 비밀방에서 한 노인이 기도를 읽듯이 슬로건을 읽고 있었다. 방금 끝났을 때 아래의 원이 그의 몸에 에너지를 전달했다. 이 사람은 힘을 흡수하고 예언을 언급했다. 도로를 따라 이동한 지 하루가 넘자 에너지, 이 이름은 힘을 흡수하고 예언의 말을 언급한다. 올라간 후 루지는 오달리온에 성공적으로 접근했다. 그곳은 그가 항상 총알 같은 시선을 받는 곳으로 심지어 모험가 협회에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상황이 다소 비정상적임을 관찰한 M은 모험가 회의에 있든지 간에 상황이 꽤 이상하다는 것을 관찰한 M은 단지 잠깐 퀘스트 목록을 훑어봤지만 그래도 너는 애완동물을 하나 남길 수 있었어. 그 애는 모든 대화에서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었어. 다른 애들은 주제의 진짜 정체를 금방 알아차렸어. 그는 암살 대상 목록에 있던 후보자였지만 평가가 낮아서 빠르게 이름이 지워졌어.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를 즉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 일이 드러나면 그들은 여기 완전히 상월 구호단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고 조직에 불필요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불사조가 처치된 문제도 만만치 않아. 조직은 즉시 보고해야 해. 바로 이때 서태와 그의 제자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났어. 그 후 세 사람은 가까운 교회에 신속히 도착했어. 이때 서양도 그가 예언의 말씀 때문에 너를 찾으러 왔다는 것을 밝혔어. 두이디는 오래전부터 여기 모험가들이 모두 상월 구호에 빠져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안전한 교회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어. 대사제가 맨을 부른 이유는 오직 하나의 목적 때문이야. 구체적으로 그리다니와 거시미는 다부르타미는 그는 자신의 과거와 간터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전에 매우 강력한 상월교회가 존재했었고 그는 예전의 반란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처음에는 악한 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사 친구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었어. 그러나 이유로 알 수 없게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서타이에 의지하게 되었고 그 중에는 관터도 포함되어 있었어. 그는 신에 대한 사랑이 결코 부족하지 않은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서타이의 오른팔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었어. 하지만 사실 그는 매우 큰 야망을 가진 자로 서타이의 존재를 가시로 여겼어. 예언을 듣고 교회를 해산하라는 말을 듣고 서양은 동료를 잃고 싶지 않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어. 결과적으로 며칠 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규모 암살 사건에서 목숨을 잃었어. 그 뒤에 있는 자들의 목적은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는 조직을 차지하는 것이었어. 물론 그들을 자리 잡고 있는 조직을 차지하는 것이어. 이끌었던 것은 야망을 가진 남자 관터였어. 이들은 심지어 교회의 신앙심을 이용해 매우 극단적인 사상을 제시했고 구호를 그들의 활동의 모토로 삼았으며 이후 상월 구호로 이름을 바꿨어. 자신이 세운 조직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사제 서타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어. 방금 전에 그는 예언을 받았어. 그것은 구호가 전수되는 곳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서타이는 관터가 더러운 빛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점점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는 또한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언젠가는 민이 그 남자와 마주칠 것이라고 말했어. 자신이 사자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서타이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오직 이 인물만이 캐시의 칼을 사용할 수 있어. 반대편에서 관터도 서타이와 맨의 만남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그는 즉시 이동하기 시작했어. 토는 서태와 맨의 만남에 대한 소식을 받았어. 그는 즉시 벽 쪽으로 이동한 후 마법의 고리를 올려놓고 진행합니다. 문을 열면 이상한 기계로 직접 이어집니다. 그는
예언의 원문을 읽기 시작하며 마지막 두 구절에는 당신이 길을 인도하면 현자가 나타나기 위해 색이 바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그는 서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에 없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른 아침에 동료와 함께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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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의 슬라임 네트워크가 곳곳에 퍼져 있어 조금만 물어보면 누군가가 바로 보았다고 합니다. 뒤를 쫓으라는 명령을 받은 듀는 모두가 흔적을 따라가도록 하여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필요한 곳에 도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즉시 인간이 저주한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손에 있는 펜던트로 제사장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신에게 힘을 요청합니다. 결과로 3개에 물었습니다. 푸른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은 검은 방어막을 짓고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소람은 모집된 후 즉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다소 붐비는 탓에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그 덕분에 검은 문을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서태와 제자는 상월 구호단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마법을 강화하여 방어력을 높이고 빠르게 자세를 취해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민도 도착했으며 제사장의 부드러운 방식과는 달리 그는 즉시 거대한 저주 해제를 사용해 강력한 저주를 발산했지만 곧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서태는 옛 동료와 성공적으로 만났고 자신이 길잡이로서 서버를 떠날 준비가 되었지만 그 전에 제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익숙한 자세로 대제사장은 쉽게 한 명을 날려버렸고 다음은 소리치며 검을 들고 달려오는 적이었지만 그는 곧바로 입에 한 대를 날렸습니다. 이어서 모든 암살자들의 검을 피하며 각자에게 한 대씩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관토는 옛 지휘관의 힘을 매우 높이 평가하여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줄이 나타나서 단단히 감싸며 전기 충격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럼 끝났네. 이제 알았다. 내 곁에 항상 함께한 제자가 사실은 적군이 심어놓은 내정자라는 것을. 모든 일은 내가 첫 번째 마석을 해방시키면서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조직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고 자신에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제거해야 했다. 하지만 두의 힘은 정말로 너무 강력했다. 만들어진 모든 마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고대의 용조차도 처참하게 패배했다. 요한은 몇 가지 다른 세부사항을 추가하며 암살단을 소멸시키고 파괴의 불꽃을 막거나 강력한 불의 용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퀀터는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계획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태가 여기 온 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 즉 현자의 출현을 위한 희생이었다. 그래서 그는 목적을 거의 완수했고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었다. 말을 마치자마자 퀀터는 신도들을 저주로 되살렸다. 그 모습은 정말로 무섭고 기괴했다. 서태는 이를 목격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자신의 처태는 무섭고 기괴했다. 자신의 저밭이 동족에게 저주를 내린 자가 악마와 다를 바가 뭐냐고. 요한은 직접 마법의 다를 바가 종족의 저주를 내린 자가 요한은 직접 마법의 다를 바가 종족의 저주를 내린 자가 요한은 직접 마법의 다를 바가 저주를 내린 자가 힘을 발휘하려 했지만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벽이 부서져 조각조각 날아갔다. 애는 무관심한 얼굴로 연기 뒤에서 서서히 나타났다. 그는 제사장 서태와 대화하려 했지만 이 장면을 보니 맞는 사람은 맞지만 시점이 잘못된 것 같아 바로 준비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영화도 끝나가니 싸움이 치열해질 것 같았다. 즉시 대상이 자르스는 그 남자 전령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주지리는 번개처럼 방패를 소환했다. 이 앞에서 요한의 공격을 막는 것은 마치 목이 물리는 것과 같아. 아이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다. 심지어 미는 제사장 서태를 묶고 있는 줄에 해방을 적용하여 그를 자유롭게 한 뒤 전투를 원래의 출발점으로 되돌렸다. 하지만 퀀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교활하게 웃으며 심지어 지금까지 앤을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하급자들에게 일제히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듯이 3명이 동시에 돌진해도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 몇몇 슬램이 앞에 나와서 방어하고 수백 개의 구멍을 몸에 뚫었다. 그 사이 아래에서 앤이 전력을 다해 공격하고 있을 때 위에서는 직접 내부로 이동하여 다음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다. 그가 대머리가 말한 것처럼 거대한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자식은 말을 마치자마자 수많은 보라색 에너지가 활성화되었고 그것들은 심지어 극단적인 제사장의 육체를 관통했다. 아픔이 진짜였지만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계속 이를 악물고 견뎌내다가 맨의 급습을 기다렸다. 그러나 두디와 제사장 소타이를 맞이한 것은 점점 통제력을 잃어가는 미소였다. 퀀터는 모두가 지켜보라고 외치며 그는 변하기 시작했고 끔찍한 살을 찢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결국 인간의 모습을 잃었다.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면 괴물과 다를 바가 없다. 상황이 불리해 보이자 맨은 재빨리 불덩이를 던졌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그의 선준하는 정감 한정 전환룩으로 많은 대게를 무리무리 그리고 가자미로 다가도케이 그러게 많은이라면은 전냉 정감 많은 내게 그레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공격이 퀀터를 격분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때 일련의 변형이 콩고루 각, 뿔, 발톱, 그리고 꼬리에서 일어났다. 앙쿠는 한눈에 그가 드래곤의 은혜를 몸에 흡수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퀀터는 자신의 힘에 매우 만족하며 직접 입을 열어 적에게 에너지를 발사했지만 맨의 방패를 뚫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소타이는 특별히 한 마리의 소람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 그는 빠른 속도로 특별히 서람에게 보호받고 있었어. 그는 빠르게 재단의 속도로 접근했지만 앙쿠는 이미 아래에 애완동물을 준비해 놓았고 그 자식은 여전히 너무 강력하여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했다. 게다가 조롱하는 듯이 웃고 있었다. 비효율적으로 하나씩 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루지디는 재빨리 자랑스러운 늑대를 명령하여 소람을 높이 띄우고 난사 공격을 시작했다. 공중에서 안되면 눈앞으로 적을 맞추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폭발력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았고 즉시 슬램을 던져 자랑스러운 늑대 쪽으로 향하게 하고 각자 방어구를 장착했다. 어느 것이든 모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맨이 강화해준 힘 덕분에 걔는 드래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고 피하거나 도망가더라도 쌍살의 조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 순간을 기다리던 맨은 강화된 불덩이를 쏘아 퀀터를 거대한 폭발로 밀어내어 그를 심각하게 다치게 했다. 그의 몸에는 구멍이 뚫려 썩은 고기와 다름없었지만 여전히 그 게임은 관료를 거대한 폭발로 밀어내어 그를 심각하게 다치게 만들었어. 계속되고 있었다. 더러운 레벨 맥스, 직접 하급자의 시체를 잡아먹고 에너지를 흡수했다. 그것의 양을 자신의 것으로 변환했다. 수행 방식은 조금 이상하지만 동족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시점에서 괴물은 두려움 없이 돌진할 수 있다. 맞으면 하급자의 시체를 흡수하고 다시 부활하여 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두 개의 팔이 더 생기고 갑옷을 갖춘 군대가 쏟아부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괴물은 여유롭게 회복력을 사용하고 있다. 저주에 대한 특별한 점을 기억한 후 자러나바 그는 자랑스러운 늑대를 조준에서 벗어나게 하고 불에 구슬을 쏘아 시간을 벌었다. 그 후 그는 적의 두 다리에 해제 마법을 시전하여 그것을 폐기물로 만들었다. 이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어 무작정 돌진하게 했고 심지어 물리적 방어막에 수많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가 벽에 맞아 튕겨나가자 그는 마법망을 사용하여 잠시 고정하고 10배 강한 일격을 날린 후 지옥의 불로 끝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예언에 맞는 것이었다. 그는 희생하여 현자를 살리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직접 대결할 수 있는 인물로서 누구든지 그를 죽이려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서타이는 그의 옛 친구의 행동에서 수상한 점을 빠르게 깨달았다. 아마도 그가 진정한 딜잡이일 것이다. 그리고 언급된 현자는 메인도 아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동굴의 모든 경로가 일제히 빛났다. 그 다음 드래곤의 축복을 받은 모든 괴물들이 일제히 보라색 빛으로 사라졌다. 미친듯이 슬로건을 외치던 요한도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모든 것이 흡수되는 순간 현자가 부활하여 첫 등장 장면을 가졌다. 신화서에도 그가 진롱을 정벌하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 굴복하고 후회 속에 죽었다고 적혀있다. 관터와 신도들의 희생은 이 인물을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서타이는 그를 그들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주장했다. 상대방에게 추론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대화할 기회를 주지 않고 현자는 번개처럼 지옥의 불을 날려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물론 우리의 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자는 번개처럼 빠르게 지옥의 불꽃 기술을 사용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어. 물론 우리 멤버들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어. 자신이 불을 입에 가득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도 그는 자신과 애완동물 대사제를 보호할 수 있었다. 그 후 모든 방어구를 강화하여 체력과 물리공격, 마법을 연속으로 강화했다. 다음으로 자랑스러운 늑대를 위한 방패를 만들어 적에게 접근하도록 했다. 그러나 불구덩이 공격은 쉽게 막혔고 지옥의 불로 인해 거의 모두 날아갈 뻔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모두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게 한 후 고속 접근 공격을 실시하여 동시에 불구덩이를 쏘았다. 아쉽게도 그 적은 쉽게 방어했고 손쉽게 땅을 흔드는 치명타를 날렸다. 적이 많아나 쿨타임 없이 공격을 퍼붓는 것을 목격하며 듀는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확신했다. 다른 기술로 전환하고 저만한데 이 다른 기술로 전환하고 그는 애완동물을 직접 적 위로 이동시킨 후 10배의 범위로 얼리기를 시도했다. 물론 현자는 쉽게 마법 장벽을 만들고 얼음층을 조각조각 부수었다.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그는 경솔하게 행동하여 10배의 잘합니다 중이 잘합니다. 불구덩이 공격을 맞고 그대로 땅에 내리꽂혔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는 강할 뿐만 아니라 튼튼했다. 연기가 사라진 후 현자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고 오히려 100배의 지옥의 불을 쏟아내어 민도 비슷한 공격을 하게 만들었다. 비록 그가 힘겨운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아무런 이득도 없었다. MP는 바닥을 치고 현자는 여전히 건재했다. 그는 이후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구원의 의도를 드러냈다. 단 한마디로 수많은 보라색 에너지가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곳곳에 비를 만드는 장치가 작동하고
보라색 구름이 몰려와 더러운 물방울을 쏟아냈다. 저주받은 비는 도주받은 비는 국부룩 보라색 구름이 몰려와 저주받은 비는 자마나 저주받은 비는 더러운 물방울을 쏟아냈다. 저주받은 비는 도루미 물방울을 쏟아냈다. 더러운 물방울을 쏟아냈다. 저주받은 비는 모든 괴물들을 미치게 만들었고 심지어 격렬하게 포효하게 했다. 이때 대륙의 풍경은 종말의 날과 다를 바 없었다. 민과 서태 자신도 현자의 능력에 놀랐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장룡에 도전할 수 있는 인물이라니 모험가들은 즉시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들은 괴물들이 왜 미쳐버렸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상황을 알지 못해 모두가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상황이 불확실해서 모두가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맹렬하게 추격하는 짐승들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탐정 세이메들이 마을에 남긴 덕분에 그는 빠르게 마법을 전이하여 각 짐승에게 몸에 구멍을 하나씩 내주었다. 대담하게도 그는 흰자, 가상월의 저주를 사용하여 구호를 했다고 추측했으며 그 후 비를 만드는 장치를 통해 곳곳에 퍼뜨려 저주를 뿌리는데 성공했다. 바로 이때 상대방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가 예전에 자원하여 진룡을 정복하러 갔던 일이 있었지만 실패하고 자신의 생명을 잃은 덕분에 이는 흰자에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이 진룡을 몇 번 처치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확실히 그때는 불쌍한 땅이 극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흰자의 진정한 임무는 조금 수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과를 끊으려 하고 있지만 듀의 생각으로는 오직 진룡과 몇몇 변태들만이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지옥의 불을 정통으로 쏘아보냈고 비록 방어막을 만들었지만 이 정도면 어떻게든 날아가 버릴 것이므로 돌로 돌을 맞받아 지옥의 불을 되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수십 개의 지옥의 불이 쏟아져 나와 인류의 능력을 초월하는 전투를 만들어냈다. 대사제가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있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전투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로 인생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많은 미친 유령들을 상대해야 하여 MP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 다이와 슬램은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서 모이고 있다는 상황을 전해주었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영웅 듀기의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본받을 거울로 여기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의 전투 정신이 극도로 고양되고 있었다. 다른 곳도 결코 뒤지지 않았고 모두가 적을 삼키고 싶어 하는 기세로 가득 차 있었다. 인원도 엄청났고 물론 능력 있는 다지 사람들도 부족하지 않았다. 듀가 몇 톤의 장작을 베거나 용을 처치하는 것을 도와준 마을은 이제 망치로 무장한 채 항상 그렇지 왜 두려워해야 해. 모든 것이 매니 한 가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 현재의 상황이 그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가 외롭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던 시절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에 익숙해지기도 했어. 다시 말해 이번이 그가 동료들과 함께 싸우는 첫 번째 시간이야. 정신은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야 해. 말을 마치자마자 방어와 공격을 강화해. 친구들을 도와 그들이 점점 더 강해지도록 했어. 애써 타이도 신의 예언에 대한 정보를 전했어. 태양과 달이 겹치는 순간 두 별이 하나로 합쳐질 때 신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야. 마력을 회복하는 뜨거운 약을 직접 조제했기 때문에 10분 전으로 만화의 힘을 되돌려서 두 번째 라운드와 저 위의 불사의 존재를 준비했어. 두 사람이 서로 마주한 순간 현자가 마오에게 질문을 던졌어. 구체적으로 아트리스, 왜 그가 이 세상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지. 평소 M은 아무 이유도 없다고 대답했겠지만 지금은 뭔가가 그 안에서 변한 것 같아. 라우제이디아이는 자신의 모든 여정을 회상했어. 그는 많은 즐거움과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가졌어. 그러니 서로 다른 생각을 하니 왜 그렇게 말이 많아야 해? 현자는 즉시 지옥의 불꽃 3배 공격을 시작했어. 하지만 누구나 같은 공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폭발적인 불꽃놀이가 다시 재현되었어. 현자는 계속 쏘라고 했어.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말이야. 갑자기 시스템이 천공의 공격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어. 정말 효과가 있었어. 한 발 쏘자 그놈이 땅에 떨어졌어. 당연하지. 그렇게 눈부신 전기 마법이 원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강력할지 이해할 수 있어. 카운트다운을 보니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두는 계속 쏘기로 결정했어. 말을 마치자마자 6, 7, 8번의 공격이 이어졌어. 결국 가장 불쌍한 사람은 S 서타이였어. 그는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에 휘말렸어. 신의 처벌이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내려졌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을 마비시키는 것 외에는 맨은 즉시 뜨거운 물건을 꺼내서 모두에게 S 서렘이 적에게 접근하라고 명령했어. 그는 직접 천공의 공격을 무기에 주입하고 그것이 극도로 환상적인 빛을 만들어내게 했어. 또한 몇 가지 색을 없애 태양과 달의 순간을 드러냈어. 상대를 마비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맨은 즉시 핫한 무기를 꺼내어 모두에게 서람이 적에게 접근하라고 명령했어. 그는 직접 천공의 공격을 무기에 주입하여 극도로 환상적인 빛을 만들어냈고 몇 가지 안개를 쫓아내어 태양과 달에 하나, 저편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격을 시작했지만 슬램의 무리에 의해 검은 그물에 의해 제어되고 있었다. 봉쇄 전투가
메시아 마을에서 파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설적인 자마 마을에서 파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마물 방어구 덕분이기도 하다. 사실 그는 두 사람을 결계로 포위하기로 했고 심지어 그 현자에 대한 강력한 마법을 꽉 잡고 있었다. 결국 그는 근접 전투에서 적의 가슴에 칼을 찔러 넣어 그의 몸이 조각조각 나가게 하고 외부의 결계도 날려버리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때 그는 빛나는 광채에 둘러싸여 하강하고 있었으며 신과 같은 모습이었다. 심지어 그 전투에 직접 참여한 자들조차도 그 위축된 소년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후 대사제가 돌아와 세상의 평안을 보고했다. 사자의 보호와 함께 모두가 자신이 받은 예언과 다름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와 주지와의 만남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오알리온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상월구호에 의해 점령당했기 때문에 지체하여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모든 곳의 사람들은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모두가 큰 공을 세웠으니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어 그는 정말로 상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이때 린 락스는 오달리온 마을에서 그들이 관청과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는 지가십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신령 소환 의식의 실패와 모든 것이 조기 폭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추측했다. 최종 보스가 아닌 단순히 하수인일 뿐이었다. 상월 9호 뒤에는 거대한 본부가 남아있었고 심지어 누군가는 그곳에 대한 작은 소식을 보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이 그 뒤에 있는 강력한 조직의 존재를 확증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현재 대륙이 어딘가에 위치한 정화장비로 인해 빠르게 청소될 것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대화 중인 사람들의 생명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너무 많지만 모두가 어둠의 드래곤을 처치하기 위해 희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화, 거의 환영사만이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생물, 목표도 곧 완성될 것이다. 더럽고 추악한 세계에서 모두를 구출하기 위해 모든 정보는 빠르게 메인에게 전달되었지만 생각할 새도 없이 어디선가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다. 게다가 한 마리가 아니라 무리였다. 결과적으로 다음날 아저씨는 다음 마을의 모험가 협회에 가서 임무서를 뜯어버렸고 우연히 마주쳤다는 이유로 괴물을 처치했다. 접수원은 뛰어난 만화 그리기 실력으로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료가 아저씨와 싸우다가 모두 희생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혼자서 처벌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때 안경을 쓴 한 여성이 우연히 나타났다. 그녀는 침착하게 동물의 시체를 분석한 후 오직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몬스터 조련사 직업에 대해 물어보니 확실했다. 마법을 사용하여 몇 마리의 펫으로 이상현상으로부터 마을을 단독으로 방어하고 달골짜기에서 전설의 드래곤을 물리친 몬스터 조련사 고로베도 자론의 버나마지 브로비가 점설이 맞나. 명성이 자자한 영웅인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섰다. 순간을 드러냈어.